스크린 바깥에서 나누는 영화 이야기 팟캐스트 오프스크린입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진교준이고요.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도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나무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 로렌스 애니메이를 먼저 진행했었잖아요. 이제 업로드하고 나서 사람들이 어땠더라 이런 얘기를 좀 들으신 바가 있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동네방네 다 자랑을 하고 다녔는데요. 네. 다들 축하한다라고 하면서 구독은 안 해주시고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운동을 갔다 왔는데 두 분께서 이제 TV에 그걸 띄우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망의 끝을 달렸는데 이제 다 듣고 나시고 그 나무님 칭찬을 엄청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 저한테 할 말은 없으시냐라고 물었더니 없대요. 그래서 네, 저도 제 목소리를 모니터링하고 나름대로 오답 노트랄까 그런 것도 좀 만들어 봤고요. 근데 생각보다 저는 첫 화의 퀄리티가 되게 준수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네. 나무님은 편집을 맡으셨는데 어떤 것을 더 보완해야겠다 이런 거 느낀 점이 있으실까요? 지금 같은 상황이죠. 말이 이게 네. 바로바로 안 나올 때 이런 거를 좀 잘라내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시간 문제상 못했습니다. 2화부터는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2시간 그 다 들어보면서 내가 잘 말을 못했구나라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진행하면서 좀 더 말하기 연습도 하고 청자의 주목을 쉽수로 잡는 방법도 연구해볼까 합니다. 두 번째 영화는 13층이라는 영화고요. 조셉 루스넥 감독의 영화입니다. 제가 골랐는데요. 제가 옛날에 시뮬레이션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거를 다루는 영화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13층이라든지 매트릭스 같은 영화를 감명 깊게 본 기억이 있어서 고르게 됐습니다. 줄거리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1990년대에 있는 프로그래머들이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요. 그 시뮬레이션이 1930년대를 재현을 한 거죠. 그 안에 있는 NPC들이 진실을 알아버립니다. 안 돼. 네, 진실을 알아버리고 내가 시뮬레이션이었다. 진실을 알아버리는 캐릭터가 등장을 해요. 심즈의 반란. 네, 심지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뛰쳐나오면서 프로그래머 중 하나가 죽어요. 이거 누가 죽였나? 하고 이제 미스터리가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런 영화입니다. 일단 그러면 시뮬레이션이 뭐냐? 저희가 이제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이론들을 많이 펼칩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론인데 우주는 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거는 빅뱅 우주론이 있겠죠. 우주가 이제 빅뱅이라고 하는 대폭발로 인해 생겼다는 우주론이고요. 우주 배경 복사라든지 많은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죠. 평행 우주라는 것도 있어요. 양자역학 쪽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불확정성 원리라고 해서 파동으로만 표현을 할 수가 있다가 관측이 될 때 이 상태가 정해진다. 위치랑 운동량이 확정이 된다. 여기서 이제 착안을 해서 그러면은 이제 가능성에 따라서 실현이 될 때마다 우주가 갈리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고양이가 죽은 우주가 있고 고양이가 산 우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세계 해석 같은 것도 있고요. 이제 최근에 나오는 게 시뮬레이션 우주입니다. 우리가 심즈, GTA 같은 그런 게임을 만들듯이 우리도 지금 만들어진 곳에 있다라는 가설이죠. 네, 이 영화가 지금 갖고 있는 소재인데 혹시 이 시뮬레이션 우주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시뮬레이션 우주 같은 경우는 생각을 많이 안 해봤어요. 그 교수님만큼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이 없고 현실이 물리적인 현실 그대로일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번 영화를 보면서 그 확신을 많이 흔들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태고요. 네네. 근데 이런 식의 회의인 거죠.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제 진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데서 촉발되는 어떤 사유나 그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작품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코멘트를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흥미로운 측면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에서 조금 더 상상력을 펼치는 공간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새로운 관점에서 지금 현재를 바라볼 수 있겠다. 그리고 조금 더 뒤에서 이제 얘기를 나누겠지만 어떤 시뮬레이션 우주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점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과학의 발전이나 아니면 진리의 탐구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반출을 해볼 수 있는 장치로서 시뮬레이션 우주론이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열광하고 계시는 백나무 씨 의견 한번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제가
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때 시뮬레이션 우주론 여기에 엄청 빠져 있었어요. 한 1,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전 종교가 없는데 뭔가가 정해져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다거나 이 인생에 삶을 살면서 뭔가 해야 된다거나 당위성 이런 거를 못 견디는 성격이어서 시뮬레이션 우주를 처음 접했을 때 여기서 오는 해방감이 있었고 오히려 좋아. 시뮬레이션이라면 이 세계가 네. 오히려 마음이 너무 편하고 네. 뭐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거는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실제로 시뮬레이션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보다 저한테는 그런 삶의 태도를 좀 바꾸게 해줬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서 아까 도현 씨가 어떤 효용성이 있지 않겠느냐 할 때 뭐 이런 개인적인 의미도 있다 첨언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13층 영화와 시뮬레이션 우주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알았으니까 감상평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일단은 13층에 대해서 저는 사실 그렇게 재밌게 본 편은 아니에요. 이 영화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불만족스럽게 느끼는데 그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담고자 하는 주제는 굉장히 큰 주제고 저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깊은 주제인 거는 맞아요. 근데 영화가 이걸 제대로 담아냈느냐? 라고 하면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그리고 그게 어떤 측면인가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영화가 충분한 그 주제에 걸맞는 사유를 촉발을 시키는가 영화 자체가 자기만의 신선한 미학적 혹은 지적인 관점에서 이런 담론들을 저희한테 제시를 할 수가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봤어요. 이 시뮬레이션 우주라는 것이 저희한테 주는 여러 가지 문제 혹은 질문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영화를 이제 다 보고 나면은 그런 시뮬레이션 우주라는 것이 단순하게 소재로 쓰였다라는 생각이 이제 강하게 네네. 들고요. 근데 소재로 쓰인다고 했을 때는 그걸로 성공한 영화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매트릭스 같은 네. 경우가 소재로 촬영을 하면서 물론 심도 높은 질문도 제기를 하지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끝내주는 액션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 그리고 성공을 한 사례거든요. 근데 이 13층 같은 경우에는 이 스릴러 영화의 탈을 가지고 있는데 스릴러가 가지고 있는 혹은 느와르 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클리셰들을 그냥 답습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한 가지 차별화되는 것은 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 안에 시뮬레이션. 이라는 그렇죠. 그 부분을 물론 이제 원작 소설도 있고 네. 이걸 기반으로 한 70년대 나온 파스빈더 영화도 있지만 이제 이 영화가 이거를 제기를 했고 조금 새로운 관점으로 저희한테 이 주제를 던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들 높게 사는 편입니다. 네. 그 나무 씨는 이 영화를 처음 보신 거죠? 네. 네. 처음에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장르적인 클리셰가 많다. 그래서 보는 도중에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게 예상이 되는 네. 근데 그게 지금 시점에서 봤기 때문인지 아니면 영화의 연출의 문제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판단 내리기가 좀 어려운데 저는 그냥 재밌게 봤어요. 편하고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였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은 연도에 나왔던 시뮬레이션에 대한 영화들과 비교를 했을 때 거울 안에 거울처럼 시뮬레이션 안에 시뮬레이션 안에 시뮬레이션이라는 소재 자체가 되게 흥미로웠는데 그걸 더 무섭게 표현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네. 아쉬움은 있어요. 딱 3단계가 그려지잖아요. 네네.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음향적으로도 무한히 이어져 있는 거를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랬으면 좀 더 재밌는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디테일한 아쉬움이 있고요. 네, 킬링타임용으로 좋습니다. 시뮬레이션이라는 거를 생각 안 해봤던 사람이 처음에 입문할 때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이런 게 있겠구나라고 그렇죠. 받아들이기 좋을 것 같은 영화였다. 네. 그렇죠. 저도 영화를 두 번째를 보고 있는 건데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시뮬레이션 모르고 이 영화를 봐서 뒤통수를 탁 치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기억 속에는 최고의 영화다, 5점짜리 영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저번 달인가에 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아쉬운 느낌이었고 소재는 좋았는데 소재를 이끌어가는 견인장치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화로는 영상으로 내러티브를 끌고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영화에서 치트키를 쓰는 게 좀 있어요. 처음에 영화 시작하자마자 데카르
데카르트의 말씀이죠.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처음에 그냥 나와버려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영화는 이거를 연출로 이끌어내서 관객이 그 질문을 떠올리게끔 해야 되는 건데 그 질문을 먼저 제시를 하고 나서 이거는 이거에 대한 영화야라고 먼저 제안을 해버리는 거죠. 예. 아, 이거는 조금 좋지 않았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도 찌트키이고 앞에 그 데카르트 말도 찌트키이고 그래서 영화 안에서 영화만의 독창성은 없는데 즐기기 편한 영화, 시뮬레이션을 생각 안 해본 분이 봤다면 저처럼 별 5점 4점을 줄 만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주제잖아요. 네. 예, 그리고 데카르트 나오고 시뮬레이션 나올 때 네. 이거를 일반인이 다룬다고 치면은 미천이 금세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네. 예, 저는 그것에 참 안타까운 사례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우주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주제를 접근을 한 것 같은데 그거를 오히려 장르적인 영화로 소재를 차용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점수를 줘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나무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지가 굉장히 많은 주제잖아요. 네, 네. 예, 파고들자면은 한도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다루는 영화들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SF 영화에서는 시뮬레이션 그쵸 키워드 중에 하나로 위상이 올라왔는데 옛날 거부터 얘기를 하면요. 매트릭스가 이제 지금 99년에 나왔고 13층도 같은 해에 나왔어요. 네, 또 데이비드 크로넨버그라고 하는 컬트적인 영화를 만드는 친구가 있는데 그분이 또 같은 해에 엑시스턴즈라는 영화를 냈고 또 2018년 제일 최근에는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원도 나왔고 뭐 넷플릭스에서 보면은 블랙미러에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다루는 단편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다 시뮬레이션을 다루는데 재밌는 점이 장르가 다 다릅니다. 맞아요. 네, 13층은 미스테리 스릴러의 장르를 하고 있고 매트릭스는 액션 가깝죠. 엑시스턴즈는 공포를 다루고 있고요. 또 이제 약간 시뮬레이션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은 인생이 시뮬레이션 당하는 인생이 감시당하는 것도 포함하면은 이 트루먼 쇼도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주제도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엑시스턴스라는 영화는 뭐 시뮬레이션이랑 현실을 뭐 혼동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에서 오는 공포감이 있고 13층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진짜가 아니고 시뮬레이션이라면 의미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요. 두 분들은 이런 다양한 영화들을 보신 경험이 있을까요? 엑시스턴즈는 아직 못 봤는데 이 세 편, 그러니까 13층, 매트릭스, 트루먼쇼 세 편은 워낙 유명한 작품들이기도 하고 영화들이 나온 시점이 되게 흥미로워요. 네, 같은 해에 나왔죠. 1999년이거든요. 트루먼쇼는 조금 일찍 나오긴 했지만 98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2000년으로 이제 딱 맞아요. 바뀌면은 네, 맞아. 거기에 대한 뭐 밀레니엄 세기말적인 그렇죠. 이 밀레니엄 버그 뭐 Y2K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때 묘하게 어떤 디지털적인 종말에 대한 사람들의 막연한 환상 같은 게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그때 2000년 앞자리 수가 바뀌면은 이제 모든 전산 체계가 그 리셋되면서 대혼란이 찾아올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음모론이 많이 퍼지던 시기였고 그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기가 막히게 이런 영화들이 쏟아져 나왔던 건데요. 이 영화들이 다 흥행을 했어요. 그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을 잘 포착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우주라는 것이 이 1999년 이 시기를 거치면서 사람들의 뇌리에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장르를 이 영화들이 각각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우주라는 소재가 굉장히 창작적으로는 확장성이 좀 많이 있는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군침이 돌겠죠? 그러니까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나열된 영화를 다 봤는데 사실 엑시스턴즈라고 하는 영화가 제일 마음에 들긴 했어요. 왜냐면은 공포 영화를 지금 뛰고 있는데 이 연출을 헷갈리게 하다 보니까 현실인지 그 시뮬레이션인지 진짜 관객도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연출을 쓰고 있어서 신기했던 것 같고 13층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재에 대한 고찰보다는 미스테리에 많이 집중을 한 것 같아서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철학적인 레퍼런스도 담고 있지만 이제 액션 영화의 향수가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같은 소재더라도 장르가 되게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상상력이 거의 무한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너무 씨는 저는
이 영화들 목록을 보면서 한 25년 정도 지났잖아요. 네. 98년, 99년에 나온 그렇죠. 영화들로부터 이제 2024년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 네. 이 영화들을 봤을 때 아까 세기말의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하는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현실에서 우리가 이 영화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옛날 영화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봤을 때도 재밌게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말씀해 주셔서 지금 생각이 났는데 13층 영화에서 이 레이어가 지금 3개의 층으로 나오거든요. 1930년대 그리고 1990년 그리고 2024년 맨 위에가 2024년이에요. 내년이네.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데 기념비적이네요. 네, 거의 기념비적이죠. 저희가 먼저 선점을 했고요. 게임 회사에서 얼른 만들어 네, 얼른 만들어야 이 영화를 다시 네, 부흥시킬 네. 수 있을 텐데. 네, 1900 응팔 나왔던 것처럼 1980년대 서울을 한번 재현하는 오, 네, 메타버스를 한번 만들어 주셔서 합니다. 재밌겠다. 좀 재밌는 거는 영화에서 표현되는 게 맨 마지막에 주인공이 여성분이랑 함께 하면서 네.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2024년의 그 미국인데 네. 맨 마지막에 영화가 TV 꺼지듯이 팟하고 끝나요.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이거는 광희한테 약간 여지를 주는 연출이 그쵸.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도 실제가 아닐 수도 있다 하고 끝나는데 시뮬레이션 같은 거 많이 주장했던 뭐 보스트롬이랑 그다음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테크노 그분 네. 이 말한 게 기술은 뭐 있을 거고 기술이 있으면 만들 거고 네. 만들었으면은 이거도 시뮬레이션일 수 있는데 시뮬레이션 안에서 만든 놈들도 시뮬레이션 만들고 싶을 거고 네. 그래서 또 만들 거고 거기서 또 만들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아니라는 네.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죠. 한 번을 긍정하게 되면 무한히 예, 긍정할 맞아요. 수밖에 없는 이론이 돼.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 팟캐스트는 거의 대부분의 얘기가 여기도 시뮬레이션이다라는 거에 지금 전체를 깔고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도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어요 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13층에서 보면은 층이 3개잖아요. 그런 것들을 반영하듯이 지금 영화 보면은 주인공들의 위치가 각각 달라져요. 뭐 13층에는 레이어가 3개인데 그 중에 중간 거에 있던 사람이고 매트릭스는 또 안에 있던 사람이고 엑시스턴즈 같은 경우는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서 아, 네 문제가 생기는 영화기도 하고요. 예. 트루먼 쇼는 그냥 안에서 평생 살았던 사람이고 네, 주인공의 위상이 영화마다 다 다른 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금 장르도 다 다르고 위치도 다 달라요. 시뮬레이션인 걸 알았을 때 각 위치에서 등장인물들의 반응이 또 다 다릅니다. 그렇죠. 13층에서 주인공들의 각기 반응은 또 어땠는지 한번 나무 씨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30년대에 살고 있던 애쉬톤이라는 바텐더가 굉장히 경로를 하면서 네.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라니 누가 우리를 만든 거야 하면서 그 윗세상으로 넘어와가지고 다 네. 때려 부수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 있죠. 네. 그리고 주인공이었던 더글라스 홀 같은 경우에도 내가 플레이어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윗세계에서 만든 시뮬레이션이구나를 알았을 때 허무함? 상실감 같은 네. 걸 느끼는 것 같이 보였어요. 네네. 근데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네. 주인공 네오가 처음에 현실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보게 되는 순간 좌절감 같은 게 있죠. 근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13층에서 느끼는 허무함과 매트릭스에서의 감정은 윗세상의 분위기가 달라서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는데 저는 13층의 윗세계는 항상 하위 세계보다 더 선진화된 그런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고 유희적인 목적으로 만든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다는 허무감인데 매트릭스는 디스토피아잖아요. 거기서 오는 좌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인공이 느끼는 감정이 결이 다르다. 트루먼 쇼도 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13층에 오히려 더 가깝지 않을까요? 매트릭스보다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네. 유희의 목적으로 내 인생이 감신한 거죠. 네, 그렇죠. PPL로 쓰이고. 그러면은 이런 장르 시뮬레이션 하나만 두고서 지금 장르도 다 다르고 주인공의 위치도 다르고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 각기 주인공마다 그 이거를 알았을 때 반응을 또 보는 이런 요소들이 무궁무진하게 있다는 게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현 씨는 예를 들어 이게 지금 시뮬레이션이라는 거 알았어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실 건가요? 저도 시뮬레이션이었어?
잘 만들었네?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찬사를 보낸다. 네, 이거 꽤 사실적이야. 근데 사실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아, 그게 그 잘 위에- 만들었다는 그 증거이지 않을까요? 저를 잘 속이고 있으니까. 네, 그런 생각이에요. 시뮬레이션이라는 거는 디테일이 충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좀 네.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앞에 보이는 저희 시야에 한 2도 정도밖에 초점을 못 맞춘대요. 그래서 네. 나머지는 그냥 다 주변 시야로 뿌옇게 네네. 맞아요. 그 처리가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렌더링 엔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거기에서 그 연산 능력을 세이브하고 2도 안에 들어오는 시야에만 포커스를 하게끔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에 적용을 한다면은 굳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적일 필요는 없다. 설득력 있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면 된다. 네. 라는 측면이 굉장히 흥미로운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리고 시뮬레이션인 거를 알았을 때 저의 삶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어차피 시뮬레이션 안에 있는 인간이므로 네. 이 안에서 제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2도라고 하니까 진짜 조금이네요. 2도 정도만 각도가 2도 정도만 초점을 잡을 수 있다. 글자 한 단어 정도 되지 않을까요? 딱 그 정도예요. 네. 아, 2도가 그렇구나. 근데 시청 거리에 따라서 넓어지긴 하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제 앞에 있는 키보드를 글자를 다 포커스해서 보고 싶다고 생각을 해봤는데 네. 안 되네요. 아. 안 되죠. 네, 더 멀리서 이렇게 보면 볼 수 뭐 있겠지만. 그런 거 이용하는 착시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쵸. 네. 도형 안에 점 몇 개 이상 안 보인다 이런 식으로 착시도 맞아요. 있고. 네. 하지만 또 집단지성이라는 거를 간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두의 과학적인 연구를 피해갈 수 있을 정도의 디테일은 있어야 된다. 시뮬레이션이. 그렇죠. 네. 한 플레이어로만 생각했을 때는 그 정도로 디테일을 쳐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인류사를 생각해 보면은 다 같이 연구를 하면서 네, 파헤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떤 것으로도 설명 안 되는 실종 사건들 있잖아요. 비행기가 통째로 없어진다든지 아, 예. 지하철이 없어졌다가 몇 달 뒤에 네. 그런 괴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게 그겁니다. 알아차린 거죠. 연구자가 글리치를 알아낸 거예요. 픽셀이 튀었다. 그러면은 감지를 해서 너 나와. 없애버려. 없애버린 겁니다. 뭐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음. 이미 여기가 시뮬레이션이라고 일단 가정을 했기 때문에 네. 저희는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다. 예. 말씀 다 잘 들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알았을 때 어떻게 할 거다. 혹시 나무님은 만약에 시뮬레이션 알았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욕망일 수도 있는데 궁금하잖아요. 위에가요? 위에가 궁금하죠. 네. 호기심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네. 그 위 세계를 보고 싶다는 욕심은 있습니다. 만약에 시뮬레이션이라고 확정을 지어준다면. 네네. 근데 그게 안 되겠죠? 도현 씨 말처럼 이 인생 안에서 집중하면서 살겠죠? 네. 우울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갑자기 누군가가 저한테 이 점지를 해서 너 사실 시뮬레이션이야 라고 말했다면은 전 사실 내일도 똑같이 행동을 할 것 같아요. 출근하고 운전하면서 욕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사실 믿든 안 믿든 크게 별 별로 의미가 바뀌는 없죠. 게 없죠. 네. 어차피 걔네들이 진짜라고 생각하지만 걔네들도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궁금할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엄청난 진리라든지 기술 과학을 깨달은 거잖아요. 그거는 궁금할 것 같아요. 영화 매트릭스에서도 보면은 애들 중에 배신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배신하는 애가 위에 놈이랑 거래를 해서 배신을 때린 다음에 대가로 엄청 부자로 한번 넣어주는 거 그런 거를 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맛있게 먹고. 네, 그래서 저도 거래를 해서 제가 뭘 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엄청난 기술 지식을 알려달라.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알아내서 뭐 궁금증은 있을 것 같지만은 평소대로 살지 않을까. 그 치트키로 아이템을 더 얻겠다 이런. 네, 그렇죠. 뭐 저는 이제 치트키를 알려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현질 좀 해달라고. 쇼미더머니, 네, 파워 오버웰밍 그런 걸 하고 싶네요. 네. 저희가 지금 영화에 대해서 각기 다른 영화를 보면서 뭐 장르도 지금 얘기하고 주인공의 반응도 얘기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도 되게 달라요. 시뮬레이션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예를 들어 매트릭스에서 뭐 필터 같은 거 되게 바꾸잖아요. 13층에서 보면은 시뮬레이션 하는 존을 연출하는 방식이 또 다른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도현 씨가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네. 트루먼 쇼에서 매트릭스 13층 이렇게 순서로 말씀을 드릴게요.
트루먼 쇼는 사실 별게 없죠. 거대한 돔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렇죠. 이 사람의 행동 반경을 넘어서지 않게끔 충분히 큰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를 사람들로 채워넣는 거예요. 사람들과 건물, 필요한 것들, 차, 뭐 공원 이런 것들로 다 채워놓고 영어 마을 같지 않아요? 그래요? 파주에 있는 영어 마을 네. 만들어 버리는. 진짜 그렇네. 중간에 실제로 그 경계선까지 다 가면은 벽으로 되어 있는 맞아요. 굉장히 물리적인 장소고요.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침 같은 거를 꽂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장치로서 보이는데 그것도 되게 물리적으로 구현을 해놨어요. 아마도 그거를 통해서 정기적인 자극을 뇌한테 보내줘서 뇌가 받아낸 신호들을 처리를 하는 거죠. 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글리치 같은 것이 발생을 하면은 매트릭스에선 그걸 이제 초록색 노이즈 같은 네네. 것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네네. 저는 그런 연출들이 꽤 세련됐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많은 디지털 컨텐츠에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13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더 얘기를 하겠지만 대단히 물리적이지 않아요, 생각보다. 되게 디지털적으로 네네. 표현을 했는데 디지털이라고 할까? 광적, 그러니까 네네. 빛광적인 요소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레이저를 가지고 처리를 하면서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 어떤 원리인지는 알기 어려운 네네. 조금 영화 연출적으로 좀 푼 거는 있어요. 네. 이걸 과학적인 근거로 어떻게 보긴 어렵지만 근데 실제로 뇌에 빛을 쏴서 그 자극을 시키는 방식도 있거든요. 네, 물론 영화가 그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구현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레이저의 접촉을 통해서도 기술 개발을 하면은 이런 것들도 구현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뇌를 스캔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긴 하죠. 빛을 머리에다가 쏴가지고 하고 그러던데 네. 근데 참 저도 재밌게 생각했던 게 시뮬레이션 기술은 지금도 못하는 거잖아요. 재현을. 지금 해봤자 엄청 질 낮은 그래픽 정도로 가능하고 맞아요. 2D 이모지 이런 거 하고 뭐 일부 게임들은 그래픽 좋긴 하지만은 그 정도까지는 못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기계 장치들은 완전 90년대 기기 같이 생겨가지고 기술은 거의 2050년대 기술을 가지고 와가지고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오히려 2024년 그 밖에 있는 세상의 기기들은 지금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약간 애플같이 미니멈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도 네네네. 보면 태블릿에 대한 네, 맞아요. 표현이 네. 지금이랑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런 표현 방식이 좀 재밌었습니다. 기술은 그런데 UI는 매트릭스에서도 처음에 시뮬레이션 안에 들어가서 네네. 설명해 줄 때 TV 모니터가 나오는데 완전 뚱뚱한 TV 모니터. 근데 모니터가 희한해. 너무 웃겼어요. 네. 그런 차이가 좀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물론 그 개봉한 시기에 나왔으니까 막 이야기 상상하는 거는 제한이 없는데 기기에 대한 상상력은 제한이 있다. 어쩔 수 없. 네, 어쩔 수 없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상상력이 얼마나 대단했던 건가 하는 예, 예. 평가가 가능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맞아요. 시점에서 이 컨셉을 생각해냈다는 네. 것 자체가 좀 아, 저런 기기를 쓰고 있는 세상에서 이런 세상 상상을 했나. 네. 그래서 사실 SF가 만들기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왜냐면은 시대를 앞서기가 어렵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당대의 테크놀로지들에 국한이 되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너무나도 잘 구현한 그렇죠. 예, 지금 봐도 2001년에 만든 영화인 줄 알아요. 예, 처음 봤을 때. 그 태블릿이 지금 봐도 손색이 없어요. 맞아요. 그거는 우주 그런 거- 정거장에 대한 묘사도.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한계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미니멀한 방식으로 네. 다르게 그걸 조금 표현하죠. 살짝 회피를 해요. 저는 SF 영화를 만들 때 고증을 굉장히 생각하는 편이에요. 미리 앞서서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극단적인 고증이거든요. 네네. SF 영화들의 그거를 못하게 되면은 몰입감을 방해해요. 그리고 그런 기술들이 어떻게 구현이 됐는지도 자체적으로 이 생각을 파생을 시키거든요. 그런 것들은 되게 흥미로운 장르 같아요. 네. 만약에 그걸 못 잡으면 관객들을 장기적으로 유입시키기가 어려워질 것 같아요. 한 5년 지나면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브라질이란 영화도 되게 한 70년대, 80년대 나왔던 영화인데
그것도 굉장히 뚱뚱한 CRT 모니터들이 나와서 미래적인 활동들을 하거든요. 음. 네. 근데 그게 지금 보면은 너무 80년대스러운 거예요. 네. 그 상상력 자체가 80년에 묶여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과거의 유산처럼 받아들이고 SF는 사실 미래를 예측을 하는 성격을 가지는데 그런 기능들이 톤다운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SF는 진짜 잘 만들어야 된다. 말 나온 김에 한마디를 좀 하자면은 기술적인 얘기하는 거랑 좀 넘어가는 거긴 한데 저희가 인간이랑 로봇이랑 차이를 말할 때 인간에게는 상상력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SF 영화라는 게 상상력이 많이 요구되는 거의 뭐 인간 능력에 대한 정수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의미심장한 게 저희가 생각하는 영화의 처음은 사실 그 달나라 여행 그거거든요. 조르주 멜리시 처음으로 나오는 게 SF 영화고 또 이제 달을 갔다라는 게 의미심장 의미가 있네. 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페이스 오디세이 같은 거 보면은 그때는 달도 안 갔는데 지금 목성을 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영화잖아요 지금. 소름 돋았어요. 스페이스 오디세이 생각할 때마다 네. 전 사람들이 왜 음모론을 얘기하는지 알 것 같은 영화예요. 네 언젠가 외계인한테 끌려갔다 와서 만들었다 네. 막 이런 얘기. 꾸준하게 맞아요. 제기되는 음모가 큐브릭이 달 착륙 장면을 맞아요. 네. 스튜디오에서 찍었다는 네. 거잖아요. 아 맞아요. 네. 착륙 장면 보고 있으면은 살짝 큐브릭 스타일이기도 하다. 네. 모형이었다. 모형 그리고 앞서 언급된 영화들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기는 해요. 뭐냐면 이 시뮬레이션이더라도 컴퓨터가 하는 거니까 네. 리소스에 대한 제한이 있잖아요. 그거를 설득을 하는 장면이 무조건 나옵니다. 왜냐면 13층 같은 경우에는 리소스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전 세계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아, 절대 가지마, 절대 가지마, 절대 가지마. 나가면 진짜 그렇네. 그리드로 되어 세상의 끝. 있고. 그래서 보면 오픈월드 게임도 보면 다 그래요. 네. 배틀필드 3 같은 거 해보면은 어떤 지역 나가잖아요. 여기로 나가지 마세요. 경고문이 앞에 떠요. 빨간색으로. 그런 오픈월드 게임 보면은 네. 그 임계점을 나가는 순간 죽습니다. 아, 네, 실제 게임도 그렇고요. 네. 매트릭스도 보면은 모든 인물들을 다 구현을 할 수가 없어서 인물을 재활용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모피어스가 네오한테 네. 매트릭스 세계 안에서 이 매트릭스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때 쌍둥이 써가지고 설명하는 장면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빨간색 여성분이 지나가는 거를 네. 네오가 봐요. 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또 앞에 나오거든요. 데자부를 얘기하면서 이게 매트릭스가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서 인물을 좀 쓴다. 너가 데자부를 봤다면 아마 그걸 것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네. 트루먼 쇼 같은 거 보면은 이게 돔으로 전체가 세트장이긴 한데 촬영 기사들이나 소품 담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트루먼 이 사람을 반경 몇 미터 해가지고 다 이동을 해요. 다 같이. 다 같이 이동하잖아요. 너무 웃긴 영화인 것 같아요. 네, 다 같이 이동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루먼 이 사람이 없는 곳에는 그런 기사들이 없어요. 네. 전체 인력을 다 고용해가지고 모든 거를 실시간 돌릴 필요도 없고 그리고 트루먼이 도착하기 몇 분 전에 신호를 주면은 거기 들어갔을 때부터 사람들이 연극을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자기 휴식하면서 담배 피우고 있다가 10초 뒤 도착하면은 그때부터 연기를 시작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리소스를 재활용하고 또 그때그때 하는 거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재밌는 거는 게임에서 보면요. 그 옵션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렌더링을 언제부터 미리 할 것인가. 만약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뉴욕 상공을 가고 있다. 그 건물을 언제부터 보여줄 것인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컴퓨터가 성능이 많이 좋다. 그러면은 내가 못 보는 거라도 일단 만들어 놓고 나에게 점점 더 사실적으로 보여줘라.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내가 컴퓨터가 좀 안 좋은 걸 쓴다. 그러면은 내가 안 보일 때는 딱히 렌더링 할 필요 없고 내가 좀 앞으로 갔을 때 그 건물을 보여줘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이 시뮬레이션 영화에서 공통적으로 다룬다는 게 어찌 보면 또 고증이죠. 네. 시뮬레이션이 뭐 다 시뮬레이션 했다 이러면 조금 설득력이 없어지니까 이런 렌더링에도 한계가 있더라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처럼 판타지물이 아니라 SF로 장르를 구분하게 될 때 그런 기술적인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게 다 가능해버리면 네. 판타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한계를 설정하는 방식에 주제를 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말씀해주신 그런 포인트들이 이 영화들에서 재밌거든요. 흥미롭잖아요. 네네. 아 이런 식으로 표현했네 하면서 트루먼 쇼에서 막 사람들이 뛰다니. 너 여기 가지마 트루먼이 체념하도록 만들잖아요. 네네네. 그런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기발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 자체가 저희의 인식에 대한 하나의 비평 같게 느껴지기도 해요. 네네. 예,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것인지, 현실에서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캐치를 해서 더 큰 함의를 도출을 할 수 있는지, 네네. 결국에는 시뮬레이션 우주론을 관한 많은 사람들의 회의적인 시각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이제 영화라는 매체는 특히나 더 시각적으로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저희가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다루는 영화 13층 매트릭스 엑시스턴스 뭐 얘기를 했잖아요. 99년에 나온 영화들이고 또 2018년에는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든지 영화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매혹이 되고 집착을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나무 씨는 이 시뮬레이션을 왜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항상 우리가 왜 사는지를 고민하잖아요. 시뮬레이션이라는 컨셉 자체가 거기에 대한 큰 대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끌릴 수밖에 없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크루츠 게작트 채널에서 네네. 낙관적 허무주의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이 영상은 시뮬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닌데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얼마나 크고 우리는 얼마나 작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길게 설명을 해준 영상인데, 시뮬레이션을 떠올렸을 때 우리가 갖는 인상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라는 세계 속에 있었을 때 네네.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허무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네. 거기서 한 단계 더 자유로워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봤거든요, 저는. 네네. 의미가 지어지지 않은 삶에 네. 좀 더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고요. 네네. 그 낙관적 허무주의를 시뮬레이션 이론을 생각하면서 많이 떠올리게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조금 받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시뮬레이션까지 갈 필요도 없이 이 어떤 우주라는 거, 저희가 시선을 크게 확대를 시키면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저희가 빅뱅으로 인해서 탄생한 게 아니라 뭐 다른 방식으로 초월적인 존재가 만들어낸 이 세상이다, 뭐 이런 식의 사실이 저희가 알게 됐어요. 우리한테 뭐 의미하는 바가 뭐지? 라고 하면서 현생을 살아가는데 큰 영향이 없다면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예측이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저는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매혹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은 바로 거대한 주제들을 다루는 진리의 탐구,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학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일상에 관련되는 것보다는 실제로 어떤 진리를 발견하는 그 과정이잖아요. 네. 저희의 한계를 계속해서 벗어나려는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 체계를 네. 벗어나서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네. 거기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몸부림처럼 네. 받아들여지거든요. 네. 그 시뮬레이션이라는 것도 결국 저희가 계속해서 이것이 시뮬레이션인가 아닌가라는 회의를 반복을 하면서 보다 더 강하게 현실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의 그 어떤 물리적인 구성,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더 보다 깊이 더 잘 알게 되면은 네. 그게 결과론적으로는 저희가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단적인 예로 뭐 많은 공학, 네.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이 그런 식으로 발견된 진리를 저희의 일상에 유의미하도록 이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을 했고, 코펜하겐 해석을 통해서 뭐 양자역학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저희가 조금 세상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면은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또 기술로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다. 이 세계를 이해하고 응용 기술로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저는 시대를 바꾸는 질문거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철학도 발전 양상 같은 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신이 뭐 엄청난 거였다가 니체 씨가 먼저 말을 했죠. 신 죽었다. 네. 인간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그런 거다. 데카르트 씨가 막 내가 생각하는 거가 이제 내 존재를 드러낸다 이런 식으로 또 말씀하셨고요. 예. 생각하니까 존재하는 거다. 네. 시대가 바뀔 때 항상 철학자들이 새로운 관점들을 네. 던지고 네. 질문을 하고
실제로 존재하는 게 만져지는 것만 뭐 존재하는 거냐 아니면 의식만 존재하는 거냐 그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인간 모든 것에 새로운 것에 대한 씨앗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질문들을 던졌을 때 이런 새로운 창작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인간의 새로운 문화라든지 형성이 될 수 있는 세태에 대한 모든 출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시뮬레이션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 데카르트 씨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거를 엎어버릴 수도 있는 얘기인 거잖아요. 생각하니까 존재했는데 알고 보니까 생각을 하도 존재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뭔가 시대가 전환되는 질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네네. 생겼는데 시뮬레이션 안에 있으면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뭘 존재하는 거냐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앞서서 얘기를 할게요. 시뮬레이션에 들어왔는지를 저희가 알아챌 수 있느냐라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데카르트가 방법서설이라는 철학서에서 이 사고를 전개시켜요. 의심을 하는 거죠. 네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현실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네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방식은 속어법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이 나의 시각 혹은 청각 네. 다양한 감각 체계를 통해서 네.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네. 이 감각 체계를 믿을 수 있는가? 네. 없죠. 없죠. 네. 네, 없다고 이제 판정을 내려요. 그런 다음에 내 감각을 누군가가 속이고 있다면은 수학적인 공리나 어떤 물리 법칙 이런 것들은 흔들리지 않지 않느냐. 네. 라고 했을 때 데카르트는 악마적인 존재가 그런 것도 심어 놓는 거죠. 저희한테 잘못된 수식 같은 거를 이제 네네. 심어 놓아 가지고 저희를 감쪽같이 이제 속인다. 속이는 거죠. 예. 속일 수 오. 있으니까 그것 또한 믿을 수 없다. 라고 계속해서 무너뜨려요. 네. 우리가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나면은 네. 남는 게 뭐가 있느냐.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네? 생각은 무너뜨릴 수 있는가? 데카르트가 봤을 때 생각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라는 그것 자체가 이제 아무리 생각을 의심하고 있어도 네. 그 생각을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잖아요. 생각이라는 행위는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는 건데 네. 이거는 확실하게 존재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을 조작할 수 있느냐 아니냐랑 상관없이 네.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존재를 맞아요. 만든다는 거죠. 네. 거기에서부터 데카르트는 모든 걸 다시 재구축하는 건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변함없는 사실이니까 그러면 생각을 하고 있는 주체도 있을 거고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주체가 가진 사고 체계 이것이 물리적으로 구현되는 두뇌의 형성이라든지 뭐 그런 것에서부터 이제 다시 이 현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데카르트의 방법 서설이 채택하고 있는 메소드거든요. 네. 저희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시뮬레이션 안에 들어가도 아마 동의를 할 겁니다. 그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전자기적인 신호라고 봐도 그 신호가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존재를 한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게 데카르트가 그때 당시에 했던 작업이거든요. 네. 우리는 확실하게 존재를 하는 것이므로 존재 자체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도 나도 그러면은 가짜인가? 라고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가짜인가를 의심하는 그 자체가 이 진짜잖아요. 대신에 우리가 만든 시뮬레이션 안에 있는 사람도 진짜로 쳐주면 되죠. 그럼 우리가 가짜인가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 데이터를 의미 있게 만약에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시뮬레이션 안에 있어도 우리의 의미가 발생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네. 시뮬레이션 안에 있으니까 생각하더라도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했던 건 사실 거기에서 지금 저는 지금 안에 있는 도전하신 분은 겁니다. 안에 있는 분은 제가 진짜로 안 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13층에서 그 애시톤이라는 네. 인물이 본인이 가짜라는 생각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닌가 네 싶어요. 맞아요. 근데 방금 도현 씨가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애시톤아 걱정하지 마. 아니 어떻게 보면은 애시톤은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형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는 어떤 원자로 이루어진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물체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떤 서버에 갇혀 있는 데이터들 통합체였다. 네. 뭐 그런 것이 이제 불만족스러울 수는 있죠. 근데 영화에 저는- 근데 그렇게 나오지는 그렇게 나오진 않는데 네, 이제 그럴 수는 있겠죠. 그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을 또 존재는 하는 건 맞아요. 예스냐 노냐라고 할 땐 무조건 예스예요. 근데 방식이 조금 다른 거죠. 그 방식에서 오는 충격은 확실히 있습니다. 결국엔 데카르트는 그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무이거든요. 예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분의 주장이고, 저는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안심을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지점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이유로 존재가 원래 원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전기 신호였더라 라고 하는 충격에서 온 걸 수도 있는데, 애들 들어오잖아요. 위에 있는 놈들이 들어와서 조작해놓고 가잖아요. 네. 그래서 더 화난 걸 수도 있다 이거죠. 주변의 상황을 네. 바꿔놓기 때문에 화가 났다.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그냥 딱 만들어 놓고 그냥 진짜 방치하거나 뭐 최소한 뭐 연구만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다면은 아, 이 사람이 내 창조자인가 보다 이러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조작이라고 해봤자 물란한 성생활 말고 뭐가 있었을까요? 그 아니, 영화상에서? 그 세계에서는 그런데 아무튼 뭐 들어온다면 전 기분 나쁠 것 같긴 해요. 그냥 아, 얘네들이 그냥 날 게임으로 그냥 만들었구나 하고 뭐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저는 흔히 하는 생각 중에 시뮬레이션이고 게임 같은 시뮬레이션이라고 네. 한다면 나는 플레이어냐 NPC냐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네. 내가 그냥 주변에 카메오나 아니면 보조 출연 일 정도 그 정도의 가치밖에 없다면 거기서 오는 분노는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플레이어냐 NPC냐 하는 말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는 게, 플레이어라고 해서 항상 승승장구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영화 주인공도 보면은 별로 보잘것없는 애들 영화로 찍고, 네. 그 도현 씨가 가장 좋아하시는 극장전이라는 영화에도 보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보잘것이지 사는 사람이 아닌데도 영화의 주인공이 되고, 그러듯이 플레이어라고 해서 꼭 엄청난 뭔가 아닐 수도 있고, NPC라고 해서 보잘것없고 그런 게 아닐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정리하자면 어떤 것이 진실이냐 이런 질문들을 던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에 이렇게 매혹되고 아, 집착해서 아, 뭐 이건 뭘까 저건 뭘까, 생각은 뭐고 존재는 뭐고 의식은 뭐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